이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2차 시에는 유대인 전통 하브루타 배우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주에는 일상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하브루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넷째 주, 그다음 다섯 번째 주에는 책을 읽고 하브루타를 하는 것들을 한번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시대에 뒤떨어진 엄마들의 교육은 시대에 뒤떨어진 아이를 만드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사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머물러 있던 나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러한 정보를 주게 되면, 그것으로 아이들이 이제 그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인데, 그 아이들이 이 변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 변화에 어떤 민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대는 우리가 그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보통 사진 한 장 보여드리는데, 막 그 영국의 아주 그 남자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막 몰려드는, 사무실 막 몰려가지고 바글바글한 사진인데, 이게 이제 전쟁에 참가하기 전에 이 군대 지원하는 그 남자들이 모여서 막 모자를 던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내가 여기에 참전하면 잠깐 나가서 룰루랄라 있다가 와서 참전해서 거기에 돈 벌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전쟁이 그렇게 심각하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미래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모르고 그런 행동을 했다가 여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발생됐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역사적 사례로 이 얘기를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식당에 가면 요즘에 제일 많이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서빙을 해주는 로봇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그런 거 직접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예, 예. 여기에 이제 뭐 그 배민에서도 지금 이 로봇을 엄청 만들기 시작하고요. 되게 많이 만듭니다. 왜 이것을 많이 만들고 왜 이것을 많이 사용하는가? 이거 한 달 렌트 비용이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람 인건비가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적어도 한 200만 원 정도, 그 정도 뭐 된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세이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통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서빙 하시는 분들을 구하면 뭐 2개월, 3개월 있다 또 그만두고 딴 데 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구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게 성실하지 않은 태도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어떤 여러 가지 손님과의 어떤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로봇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을 지금 상당히 많이 만들고 점점점 이런 식으로 가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상업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1인이 혼자 일하는 기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의 손길이 굳이 없어도 뭔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제 주문 받는 사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서빙하는 사람도 필요 없으면 안에서 누가 음식에서 넣어주기만 하면은 돌아가는 시스템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들은 소식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발표했죠. 올 하반기에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를 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걸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주시해하고 정보를 리서치해 왔는데, 보통은 뭐 2025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점 짧아지더니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애플카를 출시한다고, 저기 테스트카를 이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급격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플카가 내년에 나오면 저도 애플카를 사면 어떨까,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힘들겠다 했는데 굿뉴스가 왔어요. 뭐냐면 중국의 샤오미에서 샤오미 카를 만든다는 거예요. 샤오미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유명하니까 애플 비슷하게 또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LG전자에서요 자율주행 자동차 내놓은 거 아십니까? LG전자에서요. 처음 들어보시죠? 옴니팟이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이거는 아직 그 시행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모형카로 해서 만들었는데 제법 잘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이 옴니팟 같은 경우는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내가 캠핑카로 주문하면 이 자율주행차는 캠핑카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사무실카를 원한다, 오피스카를 원한다 그러면 이 자동차를 사무실처럼 꾸며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무슨 식당, 이동하는 식당처럼 해달라, 아니면 뭐 잠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주문하면 이게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개념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운전대가 일단 없습니다. 자동차에 운전대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타면 뭐 서로 만나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스크린 띄워놓고 영화를 보거나 거기에서 그냥 피곤하면 누워서 자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이동하면 그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시간을 내가 세이브하고 뭔가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지금 계속 뭘 해왔냐면 택시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직영 면허를 900개 확보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왜 이 카카오에서 택시 회사를 인수해서 900개 면허를 확보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택시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법에 지금 국회에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달라고요. 이것이 허락되면 아마 내년부터 우리 주변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아예 버스를 자율주행으로 다 바꾸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어떤 이 노동시장의 큰 변화들이 진짜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서는 여러분 뭐를 만들었냐면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가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이제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 아파트 내 이 로봇이 뭐 택배 배달도 다 해주고 음식 배달도 오면 다 집으로 날라다 주고 이 모든 업무들을 로봇이 하는 거예요. 대신에 로봇은 아주 소형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 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식으로. 그래서 네이버가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이제 뭐 집에서 뭐 하다가 갑자기 뭐 간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애한테 보내서 야, 좀 가서 간장 좀 사오라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로봇에게 입력만 하면 얘가 근처 가서 간장을 사올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시대가 상당히 급변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택배를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네이버에서 ALT 산업이라고 해서요. 어떤 식으로 바꾸고 있냐면 굳이 사람이 필요 없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신발을 사고 싶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신발 가게를 가서 보던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보고 골라서 온라인 주문을 해야 되죠. 근데 둘 다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터넷에서 사는 건 내가 실물을 안 봤기 때문에 사이즈가 맞을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직접 가려면 어때요? 시간 들이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네이버에서 아예 그 전용 차들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신발을 만약에 직접 보고 사고 싶으면요, 주문하면 자율주행 트럭이, 신발로 가득 찬 트럭이 내 집 앞으로 오는 거예요. 와, 제가 이거 보면서 이야, 진짜 세상 어떻게 변하는 거야 이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HR 테크라는 거 여러분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HR이라는 건 휴먼 리소스잖아, 인사. 요즘에 면접을 누가 하냐? 인공지능이 이제 시작합니다. 사람이 면접을 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면접을. 이유는 뭐냐면 훨씬 더 인공지능이 사람을 가려는 일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정보를 인공지능이 다 수집해가지고 판단하고, 이 사람의 눈빛, 움직임, 심장 박동 뭐 이런 거 다 체크하면, 센서로 체크하면서 이 사람의 진실성이라던가 이 사람이 말하는 패턴 같은 걸 연구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이 사람을 뽑는 시대가 된 거죠. 인사 고가 업무 이런 것들을 다 해봤더니 인공지능이 더 잘해서 HR 테크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자, 또 하나는 리걸 테크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리걸 테크라는 건 뭐냐면 법이죠, 법. 리걸이 법적이니까 변호사를 인공지능이 해버리는 거예요. 영국의 그 세계 탑 10 그 리걸 테크 기업 중에서 렉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이 인공지능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한 번에 처리할, 그래서 한 30건을 처리할 동안 인공지능은 몇만 건을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펌 CEO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공지능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변호사를 써가지고 했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나가는 지출, 변호사를 고용해서 써야 되는데 지출이 85%가 줄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인간 변호사 한 명도 쓰지 않았대요. 이런 게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디테크도, 이 의사, 인공지능 의사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사람들한테 너 뭐 몇십 년 명의가 있는데 이 늙은 교수한테 이 사람한테 진료받을래, 인공지능한테 진료받을래 했더니 이 설문을 했던,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을 들은 설문조사를 했던 그 인공지능 아는 사람한테 했더니 100명이 다 인공지능에게 받겠다.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의학 지식을 인공지능은 다 꿰고 있어요. 내가 원하면 1분 안에 1억 건의 문서를 갖고 와서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MRI 자료, 엑스레이 자료 이런 거 다 갖고 있고, 논문도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암 진단 중에서 폐암 진단이 제일 성공률이 떨어지는데 인공지능을 시켰더니 이 30% 정도 수준의 진단율이 80%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의사건, 변호사건, 뭐 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사도 미국에 이제 그 6위 정도 하는 그런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한 4만 건 정도 환자들 조제를 하면 6,800건 정도가 실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약물을 내가 넣어야 되는데 2.31ml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점을 잘못 본 거지. 23.5를 넣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죠. 이런 실수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인공지능 약사로 해버렸더니 이 6년간 실수가 한 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실수나 이런 부족함을 기계로 대체하는 이 기술이 너무너무 발달해 가면서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적은 사실 옆에 있는 동료이지만 경쟁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경쟁이 심하니까. 근데 이 사회에서 경쟁이 전혀 새로운 경쟁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건 바로 누구냐면 어떤 테크놀로지, 인공지능과 IT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쭉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제가 강의에서 이렇게 변화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뭐 앞으로 되긴 되겠지만 그게 뭐 언제 그렇게 되겠어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기기나 이런 것들에 자기는 나는 잘 못해, 나 그런 거 못해,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좀 나이가 좀 있으신
그런 아재들 그런 분들은 이런 거에 너무 이제 너무 이게 거부감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뭐 그래라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면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달라져요. 잘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피부에 지금 점점점 와닿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제가 요 얘기를 쭉 해왔던 이유는 뭐냐면 시대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 그 변화된 시대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냐는 것이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군인들 교육은 무엇이었습니까? 활 쏘고 칼싸움하고 창 찌르는 거 너무너무 열심히 훈련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시대는 어떻게 바뀌어 있었어요? 일본은 총을 쏘면서 싸웠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전혀 대비하지 않고 우리는 활 쏘고 칼싸움하는 거 했던. 그 탕금대 가면 그 일본군들의 총에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대로 묻히지 않았습니다.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인데 이 교육이 지금 그 시대의 변화만큼 바뀌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교육의 역사들을 제가 살펴보면 이 공교육 있잖아요. 이 공교육의 출발이 사실은 이렇게 막 되게 여기가 교회니까 은혜롭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공교육을 통해서 길러내려고 하는 교육의 목적이 뭐였냐면 군인들을 양성하고 공장의 노동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공교육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주된 것이 뭐하냐면 글자를 읽을 줄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 좀 계산할 줄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식을 좀 알아서 이거 갖고 와라 저거 해라 그러면 알아듣고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이렇게 공장으로 끌고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 이 학교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교육 학교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교육을 쭉 해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점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깊이 있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는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박식하고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생각도 훌륭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실제로 지동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3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공교육의 맹점, 그 공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교육협회에서 교육의 전환을 하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죠. 이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이라는 미국의 어떤 교사들, 그 다음에 학부모들, 그 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회사들, 이 모든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에서 앞으로 10년 후에 변화될 시대를 예상하고 우리의 미국의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논의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지식 암기의 시대는 갔고 이제 자기 생각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하브루타를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이에요.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자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다 누구에게 대체되냐면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로봇에게 대체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런 분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단순한 지식과 단순한 어떤 생각들로 사무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오히려 위험하다는 얘기를, 여러분 그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랄이라는 교수 있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 관련된 많은 책들을 읽고 종합해 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을 읽고 상당히 인사이트를 좀 많이 얻었는데, 이 책이 뭐냐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여기에 있는 많은 저자들이 10년간 전 세계를 돌아 리서치해 가지고 내린 책이 바로 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인데,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 변화되는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하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뭐 사회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것은 이미 지나간 패러다임이에요. 미국의 학교에 사립학교들은 성적표가 이미 바뀌었어요. 과목 중심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 중심으로 배우냐면 콜라보레이션, 협력의 능력을 이 아이가 얼마나 갖췄는가를 평가하고 점수를 줘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을 얘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점수를 주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 비판적으로 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깊이 생각하는 걸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정보에 대해서 비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가지고 막 끌려가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책을 안 읽어요. 근데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논리를 집어넣고 조금만 그 안에 어떤 근거들을 조금만 집어넣어도 이것이 맞나 틀리나를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을 전혀 안 했거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누가 좀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다 맞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맞는가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가짜가 많아지는 시대잖아요. 벌써 이제 막 그 얼굴 같은 것들 그래픽으로 다 해가지고 막 가짜 만들고 막 목소리도 완전히 변질. 제가 얼마 전에 그 김광석 가수 있잖아요. 그 김광석 목소리 그대로 이 인공지능이 만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히려 그게 더 진짜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런 가짜가 판치고 잘못된 정보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책임의 위치가 점점 올라갔는데 거기에 내가 비판적 사고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승진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있을 수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이 이 아이가 있는가, 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내용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배워서 이 능력을 쌓아가는 이런 중심으로 교육이 지금 한참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knowing이라는 거, 그러니까 knowing, 아는 것이죠. 지식을 내가 누군가에게 들어서 그걸 막 달달달 쓰고 암기해가지고 그 지식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중심의 교육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그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그런 대학들이 프린스턴이라던가 뭐 디우크대라던가 이런 대학들이 강의식 수업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뭐 하버드나 그런 좋은 대학의 강의들 공짜로 막 듣게 했던 거. 그래서 그거 막 사람들이 막 보고 했는데, 그 저는 정말 이 하버드에서 너무 왜 이런 거 왜 하지? 아니 그 등록금 비싼 거 내고 들어가서 들어야 될 과목 그 강의들을 왜 이걸 학교에서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공짜로 다 듣게 하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자기들은 이제 그 강의를 안 해요. 그 강의를 모두 폐지하고 자기들은 이제 뭐 하냐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선심 쓰듯이 전 세계에 뿌린 거예요, 이게. 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교육들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명문 사립학교들 성적표들 이런 거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잡지 중에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라는 그 미국 그 교육 잡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확인한 거는 사립학교의 아이들 성적표가 이 아이가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는가, 문해력이 있는가,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가, 리더십과 팀워크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로 성적표의 그 항목이 구성되어 있고 그걸로 이제 성적표가 나가는 거예요. 야, 벌써 이미 이게 10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네. 교육이 바뀌고 있다. 또 이제 주목받는 학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인트 존스 칼리지라는 학교입니다. 세인트 존스 칼리지는 많이 이제 이슈가 돼서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전공 과목을 배우지 않아요. 전공이 없어요. 그럼 4년 동안 뭐만 하는가? 책 읽고 토론만 해요. 그래서 아니 이런 식으로 교육해서 사회에 나가서 애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다들 걱정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결과는 이 세인트 존스 칼리지 졸업자 애들이 사회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성찰하고 사색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깊은 고전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4년 동안 토론하고 치열하게 글을 썼던 이 세인트 존스 칼리지 학생들은 기본적 자기의 능력과 역량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사회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전공 분야를 정하고 그 지식을 자기들이 스스로 공부해 나가면서 하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오히려 하버드나 예일의 졸업생들보다 이 세인트 존스 칼리지 이 조그만 학교의 졸업생들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트렌드가 지금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어요. 교육의 트렌드.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는 플립 러닝을 아주 그냥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해와서 자기의 생각을 프리젠테이션하고 자기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고 글 쓰는 이런 식의 교육.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하버드 의대 같은 경우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 정말 좋은 학교고 유명한 학교잖아요. 예전에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 교수가 나와서 칠판을 쓰면서 이거는 뭐고 저건 뭐고 이런 의료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심장에 대해서 공부한 심장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여기에서 이제 알려주면 받아 적고 선생님 그거 어디 뭐 질문하고 뭐 이런 식의 수업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수업을 완전 교과서도 없애버렸어요. 네. 그럼 뭐 하냐? 자기들이 책 읽어 와서 그 그 주제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 세미나 기간 그 학기 기간에 읽어야 된 책들을 자기가 읽고 정리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거예요. 책의 내용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세미나 들어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내용만 요약해서 내가 거기에서 발표하고 얘기하면 그거는 좀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 책에 그 어마어마한 그 학자들의 그 책을 읽고 거기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그거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것만 해도 난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너의 생각을 자꾸 교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What do you think of it? 이거 계속 물어봐요.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그럼 말을 못하죠. 그럼 너는 왜 읽었냐? 그리고 이 영국 이 학생들은 저한테 질문하면 이런 내용이 있다. 근데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교수님이 한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집에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상당히 그때 눈물을 흘리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했었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완전히 바뀌어요. 제가 이제 뭐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동양의 공부의 문화와 서양의 공부의 문화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아직도 여전히 이걸 붙잡고 있는가? 우리 동양의 공부의 문화를 이해하니까 이래서 그렇구나. 그게 이해가 됐어. 근데 그거 지금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먼저 버린 나라가 있어요. 지금의 우리의 과거의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낡은 교육의 방식이죠. 시대의 변화하고는 맞지 않는 이 교육의 방식을 가장 먼저 바꾼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일본이에요. 여러분, 일본이 교육 방식 완전히 바꾼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2016년도에 국회 그 교육위에서 일본 교육인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그 회의를 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를 쓰는 그 보고서를 읽어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2016년. 그러면서 걔네가 2018년도에 학교 전체 교육을 다 바꿔버리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2013년에.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어떤 몇몇 그 에이전시, 우리나라 교육 에이전시가 그거를 리서치해가지고 국회에 가서 보고한 자료거든요. 얘네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말이 그렇지,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걸 다 바꿔? 나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2018년에 바꿔버렸어요. 뭘로 바꿨냐면, 대입센터 시험, 그러니까 대입 중심, 입시 중심의 시험을 완전히 폐지해버렸어요. 그리고 주입식 강의를 하버드처럼 폐지해버렸어요. 그리고 도입을 한 게 뭐냐면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IB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이걸 받아들였어요. 이 바칼로레아라는 것은 프랑스의 교육 방식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교과서가 없어요. 사실 유럽에 가면 초등학교도 교과서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거의 다 박사 수준이고요. 자기들이 다 교과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학기의 주제가 정해지면 자기가 어떤 그 책의 옵션들인데 거기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책을 읽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토론의 내용으로 한 선생님 평가를 해주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그 모든 토론이 끝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인 글로, 그렇죠? 영국에서는 그 논리적 페이퍼를 에세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에세이는 뭐 수필집인데 사실 그렇진 않고 원래 영어의 언어가 소논문 형식으로 글을 써내는 걸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의 깊이가 완전히 틀려요. 제가 이제 스페인도 그런 식으로 하고 독일, 영국 다 그런 비슷한 형식으로 뛰는데, 제가 이제 스페인에 친한 지인이 있어가지고 거기 놀러 갔는데, 이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한국 분이에요. 남편은 스페인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거기에 이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방문했을 때 그 아이 큰 딸이 고3이에요. 근데 이틀 후에 우리나라로 말하는 수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애가 공부를 안 해. 그래가지고, 야, 너 이틀 후에 시험인데 공부 안 했다. 그랬더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 뭐 문제 풀고 막 그러더나. 아니, 문제 좀 없는데요? 그럼 니네 시험 어떻게 보냐? 물어봤죠. 가서 뭐 첫날 뭐 철학 시험 있대요. 철학 시험 어떻게 보냐 했더니, 옛날 우리 과거에 그 뭐야 조선 시대 때 뭐죠? 그 갑자기 기억 그 단어가 뭐죠? 뭘 봤죠? 그 조선 시대 때 사람 뽑을 때 뭐였죠? 그게? 네,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거 가면은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럼 자기 막 글 쓰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과거. 예. 그쵸? 예. 그런 것처럼, 과거 시험 보듯이, 거기 철학 시험이 예를 들면, 뭐, 하나의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뭐 그런 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책을 많이 읽고 생각했던 것들을 거기에서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문제집 보고 뭐 시험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핀란드 교육도 관련된 책들 읽어봤거든요. 핀란드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교과서 없고 문제집 없고 학원 없어요. 그럼 뭐 하냐?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어요. 왜? 어떤 문제가 나올 줄 모르고 많은 책을 읽어서 내 안에 지식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들을 쌓아놔야지 그것이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교육의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일본이 캐치를 하고 2013년도에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150년 만에 일본의 모든 교육을 다 개혁해 버리겠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교사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나이 많은 교사들도 있을 텐데 하루아침에 그걸 바꾸기 힘드니까 그래서 2013년을 결정해서 5년, 6년 동안 전국에 있는 일본의 모든 교사들을 이 인터내셔널 바칼로레를 가르칠 수 있는 학교에, 대학에 보내서 1년간 코스 과정을 하고 디플로마를 따게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가지고 바꿔버렸어요. 2018년, 2019년 적응하는 적응기가 있었고 좀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여전히 이 교육이 일본에 잘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일본이 단행한 이것은 매우 우리 입장에 봤을 땐, 제 입장에 봤을 땐 너무 부러운 겁니다. 진짜. 우리도 빨리 뭔가 개혁하고 바꿔야 되는데 시험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교육이 바뀌지가 않을 거예요. 일본 정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바꾸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은,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미래 시대에 가장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창조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교육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다. 앞으로 국가와 개인의 생존과 번영은 이 두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세계의 교육이 다 이렇게 지금 변화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런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을 놓지 못하고 계속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 우리는 주어질 수 있죠. 저는 여기에서 나라의 정책이라던가 교육의 어떤 뭐 그런 방향, 이거 뭐 정치인 이런 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네. 그럼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만나는 제 강의를 듣는 많은 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이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나라나 정책이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난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른으로서 이 미래 세대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소스를 좀 드리는 형태로 제가 이런 강의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열심히 하면 52분인데요. 이 정도까지 해서 정리하고 우리 좀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번 강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겁니다. 시대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빠르기로 바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시대에 전 세계는 교육을 바꾸고 있다. 과거의 패러다임의 교육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빨리 깨닫고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앞으로 미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이미 전환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에 필요하다라는 공감 능력과 창조력 상상력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갖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와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 하브루타다. 저는 하브루타를 신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브루타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근데 하브루타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매우 좋은 어떤 그런 장점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1차 1교시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